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등 규제 동향 및 제품화 사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세 분의 연사분 발표 후 2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웰트 강성지 대표님의 발표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지 대표님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 모티브 앱 대표이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개발그룹을 거쳐 현재 과기부 미래융합협의회 이사,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강성지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뭐 다 소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웰트 주식회사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저희 좀 약을 좀 덜 먹게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필로우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지어서 저희 프로젝트로 끌고 가고 있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례를 좀 오늘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걸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치료제의 선두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2015년에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삼성전자에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투자 검토 문의를 받은 거예요. 삼성은 워낙에 큰 회사기도 하니까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OS들을 뭐 그런 회사들도 구글보다 먼저 왔다 뭐 이런 일화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제안을 거꾸로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를 통해서 좀 검토할 기회를 주신 적이 많았는데 그때 보고 사실 안 믿었어요. 설마 FDA가 이 앱을 아무리 임상시험을 한다 그래도 허가를 내줘서 의사가 처방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얘네들의 지금 설명하는 사업 설명서에는 있을지언정 현실이 되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2017년에 이제 FDA가 허가를 내줬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가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규제로 난해한 요 시장이 하나로서 어떻게 정의가 되고 실제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생기면 이 시장에 있는 기술들이 진정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가치를 갖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지점일 거라고 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해에 이제 DTA라고 하는 협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허가를 받은 페어를 기점으로 뭐 알만한 의료기기 회사들,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협회가 생기니까 저희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갔더니 너희는 뭐 하는 애들이냐라고 하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웨스턴 컴퍼니 위주로 뭐 의료기기든 제약이든 미국 유럽 위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그 카르텔이 사실은 공고하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그래도 뭐 어설프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못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해서 1년을 두드려서 저희가 이 커뮤니티에 어떤 걸 그래도 기여할 수 있고 이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가입을 한 회사가 저희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다른 회사들 저 이머커그나 다른 분들도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가 다 레퍼런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매스가 늘어나니까 에이펙이라는 그 덩어리가 마치 천하 삼분지계처럼 미국 유럽이 주도하던 시기에 아시아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지점까지 오게 됐던 것 같고요. 이게 벌써 2년 전 기사가 돼버렸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랑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치료제가 생소하니까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레퍼런스를 잡으면서 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게 합당하니까 국립정신건강센터랑 같이 이제 페어 테라퓨틱스의 중독 치료용 앱을 좀 도입해보자. 중독 환자들한테 도입해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지 않겠나. 뭐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사실 이 시점에 정확히 이 시점이었어요. 식약처에서
그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딱 발표해 주시면서 사실은 저 프로세스가 없어도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중도구 중독대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고 뭐 그 마약 정책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 에셋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파이프라인들의 가장 앞서 있는 그 보편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이런 다른 회사들이 하는 방식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자고 한 게 저희의 진짜 메인 프로젝트였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정신건강센터랑 한 거는 이제 시작을 위한 프로세스였고요. 보시면은 이미 뭐 한 20몇 개 정도가 각 국가기관, 규제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고 이미 판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어프로브를 받은 상태였던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썸리스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썸니어,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슬리피오. 누군가가 보면 야 이거 너무 레드오션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레퍼런스가 있는 제품들이 각 국가에서 먼저 규제의 어떤 영역들을 안정화시키면서 다른 그 창의성을 받아들일 기반을 까는 제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불면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 질병의 위험도가 높지 않고 혹시라도 뭐 잘 발생한 어떤 사고에 있어서도 안전성이나 위해 뭐 잠재적인 위해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한 거고 이 회사들이 했던 방식을 저희는 이제 준용을 한 건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CBTI 그래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실제로 임상에서 오프라인에서 그 한 8주에서 10주 정도로 매주 환자가 와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수면 일기를 작성하고 또 돌아와서 상담을 받고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로 전환시킨 그래서 의사나 어떤 상담자가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명과 어떤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그 요소들을 디지털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델이 사실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로 출시된 모든 그 소프트웨어의 기본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30분 그 상담하는 걸 기준으로 한 회당 한 44,000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건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 썸리스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허가 받으면서 프라이스 잡힌 걸 보면 한 8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가격을 생각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한 거는 국가별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식약처나 그 과학에 대한 부분, 임상 시험에 대한 그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유니버셜한 거니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면서 갖고 왔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 사람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그 나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서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그 의사가 다행히도 수면제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덕트를 알아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였어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데모를 요청한다든지 비즈니스적으로 오가는 관계들이 있었으니까 좀 열어줬던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 프로덕트를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웨스턴 컴퍼니들은 치료제 쪽을 좀 많이 보는구나. 워낙에 그쪽이 익숙하고 디지털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약하고 그래서 그 과학적인 부분, 어떤 치료 기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되게 로버스트하게 있지만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그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디지털의 습성을 띠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장기들을 발휘하지 않았더라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자동차를 그냥 만드는 거는 BMW나 벤츠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엔진 만드는 기술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얘기할 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미래적인 자동차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사실은 갓 태어난 테슬라를 얘기하죠.
그 회사는 엔진도 만들 줄 모르고요. 오히려 그냥 로우테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테크놀로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배터리 무한한 배터리 소스를 바탕으로 그 배터리의 이점을 가지고 컴퓨터를 돌리고 센서를 켜고 그 센서로 인공지능을 돌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제너레이션 차세대의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 단계를 밟은 게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이제 기존의 치료 방식을 뛰어넘는 거를 기대하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거 사실 고전적인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이거를 뭐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해내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정확히 외국에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들이 딱 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세브란스 교수님 어차피 그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미국 교수님 뭐 영국 교수님이 연구한 거를 원천 물질처럼 원천 기술처럼 찾아서 라이센스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고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한 거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교수님이 만드신 어떤 원천 프로덕트 프로토타입이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교수님께 뭐 이게 그 상응의 대가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돌입을 했고요. 이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뒤에 보시면 앞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지만 그 뒷단에는 이런 그 수면 일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사용자가 매일매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수면이 어땠는지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되게 지리하고 반복적이고 그냥 귀찮은 그런 과정이어서 사실은 실제로 쓸 때도 되게 사용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 센서를 컨트롤하는 기술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들을 융합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이게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치료 기기고 소프트웨어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능동적으로 뒤에서 학습하면서 사용자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는 그 과정은 조금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뭐 예를 들어 뭐 약을 기준으로 하면 오리지널 약이 있을 때 제네릭이나 그 카피 약들이 사실 그 오리지널을 따라가긴 쉽지 않거든요. 브랜드에 있어서나 뭘로 보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출발해도 이 충분히 이런 알고리즘이나 연산을 통해서 치료를 더 최적화하면서 파이널 아웃컴을 더 좋게 만들어서 역전을 해보자. 이건 진화하는 약이다. 디지털 치료기는 가만히 그냥 처음에 허가받은 그 상태로 굳어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거는 먼저 받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뒤에서 돌리면서 진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 가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게 삼성전자에서 저희는 이제 스핀오프를 했는데 삼성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삼성 디바이스가 보통은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만드는 건데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받았다고 하면 앱이 깔리는 순간 그 기기는 우리 주인님은 일반인이 아니고 불면증 환자시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아무 앱이나 깔았다고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잖아요. 처방보다 더 샤프하게 그 사람의 페르소나, 그 사람의 상황을 정의하는 건 없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불면증 앱이 딱 깔리는 순간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받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날씨 앱에서 일조량 가져와요. 날씨 앱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다. 그러면은 그 불면증 환자가 일주기 리듬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어떤 수면 패턴과 그 수면 시간과 입면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저희가 최적화 시켜내는 거고, 뭐 온습도나 뭐 수면시 조도 같은 것들도 조도 센서 있으니까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켰다가 껐다가 뭐 마이크 같은 거 켜서 코 고는지도 보고 뭐 그렇게 그냥 잠자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결제하는 앱이나 문자 같은 게 날라오면 물어봐요. 이거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봐도 됩니까? 해서 유저가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자니까 이거 내 데이터를 좀 봐도 됩니다라고 하면 결제한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오후에
스타벅스에서 맨날 문자가 날라오는데 수면제를 받아가는 환자, 그런 거는 뭐부터 고쳐야 될지 감이 오시잖아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케어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 이제 그 갖고 있는 IT 리소스들, 우리가 디지털로 이미 깔아놓은 수십억 대의 기기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심텀 체커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파킨슨 환자다, 파킨슨 환자용 디지털 치료기기를 누군가 만든다 이러면 워치가 손 떠는 거 감지 못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평소에 감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환자를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기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센서를 컨트롤하고 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최적화시켜내는 거, 그게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말로 디지털의 기술을 제대로 쓰는 기점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임상시험은 저희 이제 뭐 진행이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기존에 하던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당연히 임상은 설계를 해서 초회랑 마지막 회에 골드 스탠다드로 문진을 하고 중간에 비짓을 해서 환자가 와서 실험군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받아가고 대조군은 위약을 받아갑니다. 물소리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잠 잘 오는 영상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정해지지도 않고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썼던, 그냥 다뤄왔던 그런 영역들을 그냥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걸 IND 승인 주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 추적이 되면 동의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임상은 흘러가지만 저희는 뒤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이렇게 데이터를 같이 흘려보고 있는 건데, 실험군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다든지 뭐 치료 전후가 구분이 된다든지 기존 진단법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진단법의 발견이자 그냥 저기 진화일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진단이라는 건 환자 유무를 판단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려내는 건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가 갖고 있는 우산 안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추적 관찰의 용도로서 보조적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이제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로서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우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사실 하나 더 해요. 이게 하다 보니까 환자가 굳이 병원에 오는 게 꼭 필요한 프로세스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프로토콜인데 비진만 안 하는 임상을 그냥 저희가 더 들여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집을 시작할 거고, 세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뭐 E 코어, E 컨센트, E 뭐 프로 해서 그 DCT라고 하죠. 그 분산형 임상 시험으로서 완벽하게 해내는 그 시나리오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걸로 충분히 에비던스를 비교해서 만들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저는 이제 이 모듈을 가지고 미국 가서 하려고요. 미국에서 멀티센터 스터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비대칭 전력이죠. 사실 뭐 싱글 센터에서도 어디에서 환자들이 접속해서 인롤시키고 그것들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의 결과물을 측정해낼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비단 디지털 치료기기가 아니라 다른 치료제에 있어서도 좀 발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임상시험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그냥 하나하나 이게 환자의 여정 자체가 IND, IRB 승인을 받고 아주 컨트롤된 환경에서 하지만 충분히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얼월드에서의 어떤 증거까지 수집이 된다면 이 블럭들이 쌓인 게 궁극적으로는 원격 의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원격 의료는 약 배송이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그 리모트하게 트리트먼트를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합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그냥 약장에 디지털 약국 약장에 하나 꽂아 놓을 수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EMR이랑 또 연동을 시키는 거는 올해 이제 신재용 교수 아까 지금 이따가 갔는데 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EMR에서 이제 기저질환이나 다른 약물 복용하는 것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안에서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좀 그런 자료는 환자 동의하에 이제 병원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리얼월드에서 수집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나 치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 있는 데이터들은 잘 갈무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에 참고하실 수 있게 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복약 뭐 투약 약물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약물의 용량을 좀 늘리고 줄여본다든지 하는 게 사실 진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좀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서 이번에 뭐 5개 EMR 업체랑 연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브란스, 성모, 서울대, 그리고 개원가 쪽에서 좀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회사 2개 해서 해보고 있고, 이거는 저희만 누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선생님이 환자가 그냥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뚝 등장하면 경험 있는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맥락들을 캐치해가지고 뭐 최적의 치료를 하겠지만, 저처럼 경험이 일천한 의사는 이제 책으로는 배웠어도 핸들 잡는 순간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의료에서 많이 맞이했을 텐데,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일반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달아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불면증, 뭐 수면 클리닉, 수면 의학 전문의 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 뭐 실시간 교통 정보나 뭐 과속 카메라 정보나 뭐 일방통행도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도 데이터는 이미 내비게이션에 있는데 그 위에 덮여진 거잖아요. 그걸 덮은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그걸 연산 처리해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 힘든 영역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레코멘데이션을 이렇게 주듯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네, 그런 형태로 같이 이제 협응하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결국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가야 될 궁극적인 상황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운전자와 자율주행이 서로 협응하면서 또 다시 운전을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된다고 맡겼어요. 근데 이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이거는 식약처에서 해야 될 일을 오늘 다시 얘기할 건데, 딱 저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중에 관리가 안 되는 누군가는 이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을 거고, 수면제 뭐 저거 열알이 뭐 이렇게 코딩하다가 잠깐 실수하거나 혹은 코딩하는 연산식 자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잡아놓지 못했다거나 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알람이 한 번 울릴 거를 2번 울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저거는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 사실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컨트롤해야 되는 게 의료기기의 안전, 그리고 식약처에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의료기기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처음에 세팅하느라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페어나 앞서 있는 회사들이랑 협업하는 단계에서 걔네들이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 있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대응하다가 생긴 거기도 해요. 저희가 자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제품을 줄 수가 없다. 사고 나면 우리 책임 아니냐. 너네도 그런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한 땀 한 땀 배워가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트 하는 그 밑판을 만드는 게 1년이었고요.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샷을 하나 딱 찍으면 요 정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각 환자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드나드는 여러 가지 뭐 수면에 대한 퀄리티, 수면할 때 코 고는 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라이브로 계속 흘러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이나 임상시험이 끝난 다음이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리소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임상이라는 게 보통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다가 딱 끝나면은 그냥 알아서 팔면서 PMS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임상할 때
끝날 때나 그 투입하는 그 서버의 리소스나 뭐 시스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 머신러닝도 돌려보고 이 안에서 몇 가지 패턴들을 찾아서 구분해서 이 두 환자군이 둘 다 불면증 환자인데 그 둘을 구분짓는 팩터들이 뭐가 있을까? 왜 치료 효능이 다를까? 왜 이 약은 이 사람한테만 잘 들을까? 계속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들을 그 안에서 마이크로 RCT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적으로는 A/B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를 계속 매니지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전을 순간순간 캡처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가 만약에 리스크 레벨이 올라갔어요.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항목들이 보이거든요. 뭔가 딱 바꿨을 때 버전을,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롤백을 하고 그걸 했을 때 몇 가지 그 지표들이 에피커시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디플로이하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뒤에 갖춰놔서, 이게 IT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게임이나 지금 쓰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도 사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치를 나눠서 A/B 테스트하고 이 사람들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면 전체로 확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준용해서 한다고 하면 될 거고, 이 부분들을 다른 회사들도 좀 이렇게 견지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다음에 어떤 행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식약처가 허가한 이후에 가만히 있는 회사랑 식약처의 허가가 그냥 시작이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발전하는 회사, 이 두 개로 아마 나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만들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선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다 담보해야 현실에 등장할 거라고 보고, 뭐 그게 워치든 폰이든 사실 기존에 있는 그 기기들을 다 연동해서 소프트웨어로서 그냥 존재하는 개념일 건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동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의사의 어떤 처방권이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처방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싫으면 처방 안 하시면 되잖아요. 재처방을 해야 되는 요소고, 이걸 약이랑 같이 처방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BID, TID 계속 그렇게 깔아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깔다가 저혈당 오는 거잖아요. 혈당 같은 것들도 그 전에 뭐 혈당이 떨어질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당뇨약을 먹었어. 그럼 그다음 저혈당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마이크로 어저스트를 조금씩 해줘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수면제를 이만큼 주고 이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만큼 약을 먹고 필요한 정도의 용량을 섭취할 거고, 증상도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이 될 거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면 정말 식약처의 어떤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믿고 처방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나 정밀 의료는 구현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뭐 이런 거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알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30분 뒤에 심근경색이 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상상하고 지금 우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고민해 달라고 저희 멤버들한테는 항상 요청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시스템까지 우리는 발전시켜서 마치 신약과도 같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언젠가는 만들어 보겠다. 어느 약도 어느 의료기기도 어느 의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디지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뭐 좋게 봐주시고요. 네, 뭐 앞으로 저희가 만들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피드백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웰트 강성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모코그 김혜린 총괄 프로젝트 책임님의 발표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림 책임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거쳐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수련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혜림 책임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디지털 치료기기 저희 이모콕에서 준비한 부분은 치매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특성 및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자체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인지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거의 없고 정말 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도 인지 장애 및 치매 요 단어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그리고 국가에서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이런 환자들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인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 또는 다른 치매인지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지 저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나 좀 깜빡깜빡한다. 자꾸 이제 집에 열쇠를 두고 나왔다. 약속을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인지기능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지 저하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돼서 치매까지 진행되게 된다면 인지 저하에 더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 일상 수준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이제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까지 치매가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노멀 브레인 에이징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건강한 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환 없이 건강하게 늙어갔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약간 느려지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상인데요. 그러나 이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요 곡선은 이제 저희가 병리적인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치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에 해당하는 노란색 슬로프는 노멀 브레인 에이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펫이나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라고 하는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매 유발 물질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로드로말 스테이지, 이제 경도 인지 장애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인데요. 2번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 이제 환자들께서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시기이고 가장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기억 저하가 발생을 하고 기억 저하가 점차 심해지면서 다른 영역의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나 혼자서 아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병원 예약을 한번 까먹었더라도 다시 이제 연락을 받고 나면 혼자서 병원에는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경도 인지 장애 형태로 이제 수명을 다 사실 때까지 쭉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치매로 점차 진행이 돼서 결국 빨강색 구간에 해당하는 치매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 빨강 색깔 슬로프처럼 독립적 일상생활이 완전히 손상될 때까지 인지 기능 수준이 낮아진다면 이제 이렇게 치매라고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인지 장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정확히 저희가 어떤 타겟을 이제 대상군으로 하는지, 어떤 점들을 도와주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을 굉장히 잘 요약해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 장 이해하시면 이제 치매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이제 비정상적인 바이오마커의 축적이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패솔로지가 축적은 되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물질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축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색 슬로프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슬로프가 올라가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시점이 될 때까지는 사실 이만큼이나 병리 물질이 쌓여도 인지 기능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늦은 시점에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것을 저희는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치매 연구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개념이고 이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그니티브 리저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병리 물질이 이만큼이나 쌓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지 기능 문제가 이만큼이나 많고 그리고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이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병리 물질이 똑같이 쌓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지 기능 문제가 없을 때 그 개인차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그것은 코그니티브 리저브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리저브는 인지 보유고 또는 인지 예비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젊은 시절에 혹은 이제 성인기에 얼마나 인지적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그에 따라서 노년기에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이 됐을 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더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더 빨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인지적 자극을 축적해놨는지가 코그니티브 리저브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병리 물질이 쌓였을 때 인지 기능 저하를 좀 더 늦게 찾아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론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리저브를 측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록시들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교육 연한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즉 인지적 자극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를 코그니티브 리저브 수치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교육 연한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수준 또한 얼마나 복잡한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최근 10년에는 노년기의 삶의 자극도 코그니티브 리저브를 증진시켜준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기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년기에 얼마나 꾸준히 인지적인 자극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코그니티브 리저브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브레인에 패솔로지가 축적이 되었음에도 인지 기능 저하가 좀 더 늦게 찾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그니티브 리저브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은 이제 치매 발병률이나 현황 이런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큰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통계는 이제 굉장히 찾아보기가 쉬운데 어떤 연구진들이 이제 조금 새로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고령이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의 노인과 10년 전의 노인, 20년 전의 노인과 한 30년 후의 노인이 서로 다른 성격의 파퓰레이션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0년 전에 이제 노인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아마 제대로 받으셨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겪었고 또 이제 발달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노인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글로벌하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인지적 자극 수준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한 치매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나 염증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병원에 가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 고혈압, 염증 같은 건강 관리를 포함해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점차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인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서 통계를 돌린다면 이제 치매의 발병률이, 그러니까 치매가 예전보다는 미래에 많아지긴 할 거지만 발병률이 증가하는 슬로프 자체는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 수준이나 인지적 자극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노년기의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개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거의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뉴스에 치매 백신 이제 개발됐다, 임상 단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아직 이제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한 단계, 그리고 2020년이라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요 R이나 H에 대한 것은 로덴트나 휴먼에서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고,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식생활,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인이 다 돼서 이런 걸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억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인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 훈련은 이제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용을 해볼 만한 기억 증진을 위한 개입으로 적용을 해볼 만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치매까지 가더라도 여기에 머무르는 시기를 조금 더 길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서 만약에 오래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호자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국가의 예산을 줄여주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 발병을 2년 놓치면 20년 후에 치매 유병률이 30% 감소하고, 또 5년 놓치면 50년 후에 유병률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통계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수준의 경도 인지장애 수준의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인지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경도 인지장애 수준의 삶의 질을 계속 높여주고 치매로 이완되는 것을 늦춰주는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디지털 치료 기기를 그냥 디지털 치료 기기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보다 잘 만든 앞선 기업들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치매를 디지털 치료 기기로 치료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미 승인이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가 이제 사이키아트리나 뉴럴로지 디파트먼트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사실은 요 디파트먼트에서 진료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뤄지는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디프레션, 엔자이어티, 뭐 ADHD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약간 좌절을 하는 게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 아무 단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힘들 때마다 요즘 자주 하는데 그래서 한창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FDA 산하에 이제 Center of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라는 그 섹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들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헤드분께서 나와서 좌담을 하는 것이고 이제 질문자께서 이제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이런 디지털 테라피 알츠하이머를 위한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곧 나올 것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니? 라고 물었을 때 I am 이렇게 해서 물음표, 느낌표까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일단 긍정적이구나 라고 하고 이제 뒤를 읽어봤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의 기술로 아직까지는 치매를 이 프로그레션에 늦출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자담에 이제 포함되었던 내용이 이제 FDA 프리서미션 제도나 브레이크트루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많이 내봐라 이런 느낌으로 논문을 읽었고 약간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유의하게 저희가 참고했던 것은 뭐냐면 요 헤드분께서 MCI랑 AD에게 의미 있는 이제 이점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소프트웨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돕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는지,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만족도, 그리고 그것을 환자가 직접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 환자가 계속 만족도를 리포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을 유의하게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이런 도구적인 일상생활 능력 평가 도구 등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혼자 뭐 은행 갈 수 있는지, 은행에 간다면 ATM을 쓰는지, 창구를 이용하는지, 혼자 물건을 사는지, 물건을 산다면 쓸모없는 거 막 썩은 걸 사오는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걸 사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정말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독립적인 일상생활 기능이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 빨강색이 이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는 양상이고, 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이제 기억력들이 저하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지 기능인 기억력인 저하가 앞서서 선행을 하고 이 기억력 저하가 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 생활에서 실수를 자꾸 만들고 그런 실수가 누적이 되면서 나한테 불편한 일을 만들고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하고 혼자 사는 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앞단에 있는 기억력을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오래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문을 읽고 약간의 희망을 찾지만 사실 가장 힘든 순간은 그 디지털 디바이스와 노인 요 두 단어가 사실 굉장히 약간 가까워지기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정말 요 말 그대로 여기 시니어들은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자식들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드려도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어색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는 사람이 아이폰 쓰면은 낯설고 반대면 또 낯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낯설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쉽게 사용 가능한 디지털 디바이스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 모토입니다.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용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놉시스들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사용 적합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 그리고 병원 세팅에 있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합성 평가를 실시를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의도했던 사용 환경에서 그 의료기기가 잘 사용이 되는지 유효성이나 효율성, 사용자 만족도는 잘 달성이 되는지 그런 우리가 어르신들의 행동 능력이나 행동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때 그게 잘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정말 노년기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것들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 버튼을 거의 다 삭제했습니다. 사실 이 버튼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 같지만 어르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버튼 말고 스와이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어르신들이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그것들을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들이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이 음성 대화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음성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 듣고 음성으로 대답을 하면 그것들을 이제 잘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그에 맞춰서 또 다음 콘텐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면밀하고 꼼꼼하게 시나리오를 잘 짜놔서 그 어르신들이 마치 진짜 인터랙션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있더라도 아까 보면 굉장히 얼리 수준과 레이트 수준이 인지 장애의 그 폭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난이도를 맞출 수 있게끔 매 훈련마다 어느 정도의 그 정답률을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인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저희는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발을 하고 저희도 이제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여타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처럼 아직 많이 나간 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개발 단계에 앞서기 때문에 불안한 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논문들을 또 바탕으로 저희가 이러한 특히 저희의 CEO이신 이준영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들을 특히 이런 기억 훈련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고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임상 논문들로 이제 발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계속해서 기술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혜린 책임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넵스 조문주 수석님의 발표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MIC 코리아, 노바티스, 서울 시아로를 거쳐 뉴넵스사의 임상 인허가부 수석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문주 수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넵스의 조문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뉴넵 비전의 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확정 임상 시험의 설계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넵 비전은 뇌손상, 특히 뇌졸중 후 시야 장애를 개선하는 시지각 학습 기반의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시야 장애는 무엇이고 또 시지각 학습은 어떠한 원리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지각 학습 이 시야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지각 학습을 어떻게 활용해서 디지털 치료 기기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장애는 눈앞에 펼쳐진 그 세계 일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결손을 말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양 눈앞에 이제 왼쪽에는 연필, 오른쪽에는 사과가 놓여져 있는데요. 한꺼번에 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연필은 오른쪽 뒤쪽 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과는 왼쪽 뒤쪽 내에서 각각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 뇌에 뇌졸중이 생기면 반대편 오른쪽 시야 장애가 와서 운전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죠. 이렇게 시야 장애 환자분들은 운전, 보행, 독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마다 한 명씩 발생을 하고 또 뇌졸중 환자에게서 약 15%에서 20% 시야 장애를 겪습니다. 따라서 결코 시야 장애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야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치료법이 부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프리즘 안경이라든가 스캐닝 트레이닝과 같은 방법들은 이 시야 결손을 보상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야 장애 자체를 개선시킬 수는 없고 시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비전 리스토레이션 트레이닝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사실 이 시야 장애를 도울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분들에게 그냥 적응하시면서 사세요라든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 치료법이 부재하다 보니 시야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뉴넵 비전을 개발을 하고 처음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떤 환자분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야 장애로 너무 힘들고 불편했는데 연구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 중에서는 이 연구를 참여하기 위해서 다니시고 있는 그 직장을 휴직을 내시고 상경하셔서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 덕분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로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또 이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타 가브에서 소개되었던 저희 뉴넷 비전 그 임상시험의 정보를 보고 이 임상시험에 참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외국인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시야 장애에 대한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언맷 니즈이고 또 치료법이 부재한 타깃인 시장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겟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서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뇌졸중은 초기가 가장 심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대부분은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6개월이 지나면 모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그 장애가 고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러한 시야 장애를 겪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 자연적인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Functional Connectivity MR로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치료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피질과 그 주변을 활성화할 것. 두 번째, 뇌 가소성, 즉 새로운 뇌 연결을 유도할 것. 세 번째, 넌 인베이시브 할 것. 이 3가지 조건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은 바로 지각학습이었습니다. 지각학습은 자극, 즉 오감인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써 지각 퍼셉션이 향상되는 현상입니다. 쉬운 예로 지각학습의 달인은 저희는 생활의 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의 달인은 어느 한 분야에서 굉장히 숙련된 스킬을 갖고 있죠. 그 생활의 달인을 보다 보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제 PD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듣던 대답이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잘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각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더 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각학습이고 이것이 시각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시지각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비전 사이언스가 사실 심리학의 한 분야인데요. 이 분야와 저희는 의학 분야를 좀 융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야 장애가 있는 부분, 즉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떠한 통제된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냅스와 뇌 가소성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남성분이 오른쪽에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왼쪽에 시야 장애가 있는 환자분인데요. 왼쪽에 보이지 않는 쪽 앞에 공포에 질린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시에 맥박, 동공, 스킨 컨덕턴스 리스판스를 측정을 해보면 분명히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동공이 커져 있고 또 식은땀을 흐리고 맥박은 더 빨라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포에 질린 여성의 얼굴이 이 남성분의 눈을 통해서 아미그달라라는 그 감정을 처리하는 뇌 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시각 피질은 손상이 되었지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뇌 쪽에서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트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처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기술 차원에서 셋업에서의 프로브 오브 컨셉으로 이제 첫 번째 탐색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치료군은 일주일에 3번씩 해서 총 3개월간 시지각 학습을 훈련을 하였고 또 컨트롤 그룹에서는 저희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무처치 대조군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환자분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암실 환경 속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턱 받침대에 턱을 받쳐서 고정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야 장애가 있는 곳에 그 시각 자극을 배치를 하고 순간적으로 짧게 자극을 주면서 그걸 맞추는 형식의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이 결과 부분이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그 눈물 흘리셨던 환자분의 자료입니다.
훈련 일수에 따른 지금 정확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100%에 놓여져 있는 그래프는 정상 시야에서 훈련을 했을 때 정확도이고, 파란색 선의 그 그래프는 장애 시야 쪽에 훈련을 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찬스 레벨인 50%에서 시작을 하고,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 러닝이 일어나면서 한 12회 되는 시점, 그러니까 한 달쯤 되는 시점에서는 정확도가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보이는 이 시야 검사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안과에서 시행하는 험프리 비주얼 필드 테스트입니다. 그 발병 전과 발병 후를 보셔도 시야 장애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색 임상 시험은 치료군과 훈련군 각각 이제 10명씩 넌 랜더마이즈 스터디로 디자인을 했었고, 훈련 전후 호전된 시야 면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료는 훈련 전과 훈련 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시야가 호전이 되었는지를 붉은색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자료를 보셔도 치료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격하게 호전된 면적이 치료군이 훨씬 높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탐색 임상 시험은 랜더마이즈 웨이트리스트 컨트롤 트라이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탐색 임상과 좀 다른 디자인 부분은 일단 훈련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좀 더 짧게 진행을 해보았고, 또 그 웨이트리스트 컨트롤로 해서 2달 동안은 무처치로 진행을 하다가 2달 대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2달 이렇게 훈련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진행했던 점이 그 시야 장애가 있는 위치에다가 자극을 주는데 더 바깥쪽, 그러니까 훨씬 보이지 않는 쪽으로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훈련의 그 난이도를 한층 높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탐색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았죠. 그랬더니 너무나 이제 학습 훈련 기간이 좀 짧고 또 난이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트레이닝 그룹과 또 웨이트리스트 컨트롤 그 무처치 군 간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는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웨이트리스트 컨트롤 그룹의 노 트레이닝 부분과 트레이닝 페이스 이 둘을 페어드 테스트로 이제 통계적으로 또 분석을 해봤더니 또 여기서는 또 통계적인 유의한 결과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뇌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선 탐색 임상시험에서 펑셔널 커넥티비티 MR을 같이 촬영을 해서 뉴럴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즉 뉴넷 비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시야 개선이 우리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또 어떤 뉴런 메커니즘을 거치는지를 파헤쳐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양측 시각 비질, 그러니까 양측 후두엽에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증가할수록 시야 개선 효과가 더 우수했고, 훈련 전에 베이스라인 인터 헤미스피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보존된 사람일수록 훈련에 의한 시야 개선 효과는 더 우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선 2차례의 탐색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뉴넷 비전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PICO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연구 대상자는 6개월이 경과한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 환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6개월로 설정을 했던 이유는 아무런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애가 고착되는 시점인 6개월 이상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요. 인터벤션은 뉴넷 비전으로 시지각 학습 훈련을 3개월 수행하고 훈련 전후를 이제 험프리 시야 검사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또 컴패러터는 뉴넷 비전 컨트롤로 대조기기로 확증 임상 시험에서 설정을 하였고요. 아웃컴즈는 험프리 시야 검사로 측정한 그 6dB 이상 호전된 면적과 또 민 데비에이션 값의 변화량으로 아웃컴을 매저하였습니다.
샘플 사이즈 에스티메이션은 탐색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산출을 하였는데요. POC1과 POC2에서 가장 나쁘게 나왔던 결과, 그러니까 POC2에서 치료군과 무처치 대조군 간의 비교값으로 이제 산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p-밸류가 0.1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명의 피험자를 모집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산출된 값이 군당 35명이었습니다. 드랍아웃 레이트 15%를 포함을 해서는 군당 42명, 총 84명으로 샘플 사이즈 에스티메이션을 도출해서 임상시험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벤션과 컴패러터입니다. 시험 기기와 대조 기기를 각각 어떻게 설계를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험 기기와 대조 기기 둘 다 공이 중심 자극의 하나, 그다음에 주변 자극의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자극을 동시에 주면서 중심 자극을 중심으로 주변 자극을 인지를 하는 이러한 태스크로 설계를 했습니다. 인지 방식 또한 두 기기 모두 가로세로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회전, 뎁스 하는 그 깊이, 이런 부분에 세 가지 태스크로 자극을 주면서 인지를 하도록 하였는데요. 다만 시험 기기에서의 주변 자극은 시야 장애가 있는 그쪽 위치에다가 자극을 주었고, 대조 기기에서의 주변 자극은 중심 자극에 가까운, 그러니까 중심 시야 범위 안에서 자극이 되게끔 이러한 차이로 그 두 기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기는 Peripheral Field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고, 대조 기기는 Central Field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대조 기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디지털 플라시보 기기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험 기기, 대조 기기 모두 다 설명법이나 사용법, UI 디자인, 태스크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은 어느 군으로 배정이 됐던 들고 집에 가셔서 개봉해서 훈련을 직접 해보셔도 이 기기가 시험 기기인지 대조 기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느 군으로 배정됐다고 해서 그로 인한 중도 탈락을 저희는 방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자, 피험자, 독립적 평가자, 코디네이터 선생님 전부 다 연구가 끝날 때까지 그 맹검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탐색 임상 시험에서는 저희가 무처치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확증 임상에서는 저희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대조 기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기기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대조 기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웃컴즈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안과에서 시행하는 험프리 시야 검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장비가 바로 험프리 시야 검사 장비인데요. 턱을 고정을 하고 통 안에 그 아이 트래킹이 되는 그 가운데 지점을 응시한 상태에서 주변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을 디텍트해서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야 검사는 훈련 전 그리고 훈련 후 이렇게 시행을 해서 훈련 전 대비 훈련 후에 시야가 얼마큼 호전이 됐는지, 그리고 시야값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자 했습니다. 시야 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이러한 시표에 나타난 값들 포함해서 전부 대부분 다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민감도 지표는 얼마나 어두운 빛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좀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잘 환자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에서 잘 보이는 부분은 30에서 32까지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 지표는 토탈 데비에이션과 또 패턴 데비에이션인데요. 이거는 정상인 대비해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험프리 비저 필드 테스트는 안과에서 진행하는 가장 객관적으로 시야 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6dB 이상
호전된 면적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장애 시야에서의 평균 점수의 변화, 또 전체 시야에서의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눈의 비전은 대체제를 넘어선 신약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신약 카테고리에 들만한 디지털 치료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눈의 비전의 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기전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확증 임상 시험의 디자인과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뉴넵스와 뉴넵 비전에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유넵스 조문주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우선으로 답변 드리고,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웰트의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의 시행착오와 그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웰트 강성지 대표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게 임상이라는 게 사실은 식약처의 허가용 임상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허가용 임상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그 합의된 계획에 의해서 임상을 하고, 그 계획의 결과로서 이제 그 허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 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그 표준들, 식약처와의 어떤 공감대를 처음 잡아가는 그 과정이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도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기에 참고할 만한 것가 있어서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그 임상시험 허가 인허가 가이드라인들을 또 늦지 않게 발표를 해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좀 임상시험에 그 겪을 수 있는 미지의 요소들이 좀 많이 그래도 해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라,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임상시험 하면서 이거를 임상시험 인롤할 때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갑자기 선생님이 뭐 앱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우선은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또 사용법이나 뭐 설치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임상 시험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그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좀 겪은 어려움이고,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에 허가를 받아서 나와도 시장에서 선택받고 사용자들이 뭐 의료진이나 뭐 환자나 활용하는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 그 FDA에서 리얼월드 에비던스,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퍼포먼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지점에서 그들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확인을 해야 했기에 강조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된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느끼는 그 힌트는 그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 수립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강성지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해버린 느낌인데, 그러니까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합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할 거냐인 거고, 뭐 그 사실은 그거예요. 식약처랑 합의하는 건 쉬웠어요. 오히려 식약처 입장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이게 기존에 하던 어떤 방식이랑 비교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면은 우선은 허가를 내줄 수는 있는 입장인데,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네카 심평원들이 이제 엔드 조건을 자꾸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현장에 적용하려면 기존에 하던 수가 항목을 대조군으로 잡으면 좋겠다. 혹은 뭐 네카에서도 신의료 기술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뭐
좀 더 그 측정 기준을 저 집어넣던지 뭔가 대조군을 하나를 더 세우든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설계할 때 사실 그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엔드 조건을 이게 3명의 엔드 조건들을 다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임상 시험에 반영하다 보면 임상 자체가 헤비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끝나지 않는 임상 시험 모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예, 환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허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내과와 심평원,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만날 그 정부 기관의 요구 사항은 지금까지는 우선은 안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못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만 우선 깔끔하게 클린샷으로 좀 넘겨놓고 그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나 혁신의료기기 트랙 같이 어떤 한정된 그 상황에서 적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마치 디가의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얻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네카나 뭐 심평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들을 그냥 별도로 다시 수집해서 제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식약처도 못 넘겠다라는 생각이라 뭐 우선은 그런 식의 전략을 저희는 채용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고요. 뭐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3번째 질문입니다. 이모코그의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의 시행착오와 그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이모코그 김혜린 책임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웰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허들들을 아마 저희가 곧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됐던 난제는 일단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저희가 먼저 극복을 해야 그것이 이제 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X, UI, 뭐 글자 크기, 색깔, 버튼 방식 이런 것까지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고려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사용 적합성 평가가 그 적합성 평가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제품의 개선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라는 특성,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환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뭘 더 조심해야 되는지 꼭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이제 같이 많이 하시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 환자군들을 위해 무엇을 배려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째 질문입니다. 이모코그의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임상 연구 설계와 관련하여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김혜림 책임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에서 저희가 임상 치매 디지털 치료 기기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최초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전략 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해외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서 여기에서 받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이제 정제되고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고 보완된 모습으로 해외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의 유일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뉴넵스의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의 시행착오 및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넵스 조문주 수석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대조기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왜 고민을 하냐면 의료기기의 그 대조기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맹검이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약품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플라시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이며
직접 또 환자분이 사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이 대조기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제 이 시험 결과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그 자극을 배치를 어느 부분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똑같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맹검에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 중도 탈락을 사실 고려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맹검 유지가 잘못돼 버리면은 다 중도 탈락이 돼서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중도 탈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방지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진행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싶은 발표자분의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질의응답이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무리하고 2022년 제1회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전문가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